523페이지 환원율의 결정 방법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종류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5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투자결합법에서 페이지 넘겨보세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524페이지 보면.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 모르셔도 됩니다. 가끔가다 이제 말 문제가 이게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주 뭐 10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이거 찍으세요, 여러분.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것까지 어떻게 공부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 여기를 볼게요. 이 환원율 구하는 방법인데 제가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느냐.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토지에 적용되는 환원율, 건물에 적용되는 환원율.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은 토지 환원율은 자본 회수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달라져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죠. 기억번이네요. 기억번에 물리적 투자결합법.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요거하고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몇 페이지 하면은 이제 524페이지네요. 요거는 페이지 524. 자, 그럼 요거를 봐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토지 환원율하고 건물 환원율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지 적용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에 적용되는 거, 건물에 적용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평가 대상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 건물 환원율 여기 있고 그다음에 토지 환원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익가액을 쓰기 위해서 환원법을 쓰기 위해서는 환원율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두 개를 쓸 수는 없죠. 왜 공식 자체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니까. 그럼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토지 가격 구성비, 건물 가격 구성비가 어디예요? 시험지에 주어줘요. 왜 구성비가 이렇게 됐는지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주어진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그러시면 돼요. 뭐라고요?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끼리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유상종. 그래서 이제 친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유유상종이란 말,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526페이지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부채감당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구하느냐, 환원율을. 이렇게 구하면 돼요. 환원율을, 그 공지 박스 나오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그렇게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막 머리 아프지죠? 이렇게 외우세요. 부, 대, 저.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부대저. 그러면 이게 부채 감당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환원율 구한다. 그래서 부채 감당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 대, 저. 이렇게. 부가 뭐죠? 부채 감당률. 그 다음 대부 비율, 저당 상수. 이게 시험지에 주어져요. 그냥 대입해서 넣으면 돼요. 여기 이제 환원율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 어떻게 돼요? 순영업소득 잘 써야 되겠네요. 나누기 뭐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야? 부채 서비스액이죠. 어떻게 열었어요? 순부채. 어떻게 열었어요? 순부채. 이렇게 요구라고 그랬죠? 순부채. 이렇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 부채 감당률이죠. 이것만 이게 다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알면은 계산 문제가 우리 본고사에서 10년 동안 2문제 정도 나왔죠. 여기랑 관련된 게.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이 내용만 알면 그냥 여기다 두들겨 맞히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우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요 부대찌개로 외우세요. 부대찌개는 집은 저쪽에 있다. 부대찌개 골목은 저쪽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얼추 다 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제가 쭉 언급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기출문제를 풀으러 갑시다. 기출문제가 몇 번이냐면 37페이지. 아니구나. 598페이지. 이거 지울게요. 598페이지예요. 맞죠? 예. 네. 페이지 598페이지에 보면 잘 써야죠. 598페이지입니다. 예, 보면은 37번. 37번. 이게 이제 작년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수익가액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익가액 직접 환원법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이제 일단 수익가액을 구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뭐예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조건 뭐부터 나와야 돼요? 공식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수익가액은 그렇죠? 자, 순수익 나누기 뭐야? 환원율. 이거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 구해야 돼요? 순수익을 구해야죠. 순수익을. 세 번째는 뭘 구해야 돼요? 환원율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1바 순수익 구하고 환원율 구해서 대입하면 끝이에요. 이게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 주먹구구시로 하다 보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그다음 순수익 환원율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순수익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걸 먼저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해야 되니까 가공기 유비 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공기 유비 순. 요걸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게 순수익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기 갖고 두들겨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가능총소득이 나왔죠. 4,4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4,400만 원 하면 힘들어요. 귀찮다고요, 이게. 그래서 만 원이야 절사해 버리는 거예요. 4,400만 원 말 그대로요. 4,400만 원인데 만 원 절사하면 4,400원이 되겠네요. 만 원을 절사해 버리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이게 그러면 4,400원이래요. 그런데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선충당금 그냥 공실 이러면 됩니다.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선충당금이 10%래요. 10%. 가능총소득의 10%. 얼마요? 440원이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나왔느냐? 요거는 4,400원 곱하기 10%. 그렇죠? 그래서 440원. 이거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빼주면 얼마입니까? 3,96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쉽죠?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이게 돼 있어야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 놓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혹시 안 되는 분은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영업경비가 뭐라고 되냐면 가능총소득의 운영경비, 영업경비 2.5%래요. 그러면 가능총소득에 이거예요. 그러면 4,400원에 2.5%니까 0.02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되죠. 4,400원 곱하기 0.025 얼마야? 110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빼주면 얼마야? 3,850원. 끝났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구했으니까 3,850원 이렇게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뭘 구해야 돼요? 환원율을 구해야죠. 환원율. 환원율 구하는데 어떻게? 토지 환원율이 5%, 건물 환원율이 뭐야?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 방법은 직접 환원법이라는 게, 요게 직접 환원법이죠. 이게 뭐죠? 직접 환원법. 이렇게 구해라 그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환원율 산정 방법은 물리적 토자결합법. 요거 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제 대입하면 끝이에요. 몇 프로예요? 5%, 10%. 그래서 0.5, 이거 죄송합니다. 0.5가 아니죠. 0.05, 그 다음에 0.1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가액이 몇 프로예요? 거기 보면 60%라고 돼 있네요. 그죠? 건물은 40%네요. 60%, 40%. 곱하기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구할 때 그냥 GT 쓰면 편해요. 자, 어떻게 구하느냐? 0.6 곱하기 0.05 엔터 하면은 얼마 나오냐? 0.6 곱하기 0.05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03이 나와요. 여기서 다시 또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0.6 곱하기 0.05 하면 얼마 나와요? 엔터 때리면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그냥 또 치세요. 0.4 곱하기 0.1 엔터 하면 얼마 나와요? 여기 하면 0.04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누르면 돼요? 계산기에 보면 GT라고 되어 있어요. GT. GT를 누르세요. 잘못했네. 0.6 곱하기 0.05 엔터. 그 다음에 0.4 곱하기 0.1 엔터. 그리고 GT.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아닌데 이거 제 계산기가 잘못됐네. 아유 참 이거 그죠? 뭐 고장 났나 보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0.6 곱하기 0.05 엔터하면 0.03 그 다음에 0.4 곱하기 0.1 엔터하면 요거 나오고 GT. 뭐가 잘못됐네. 이게 잘못됐네요. 아, 참. 내 계산기가 지금 좀 잘못됐어요. 지금 뭔가 고장났나 모양인데, GT를 누르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0.07이 나와요. 아니면 뭐, GT를 누르기 싫다. 그럼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0.07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 와갖고, 여기 보세요. 0.07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3,850원 나누기 0.07 하면 얼마요? 55,000원. 수익가액은 5천만 원이네요. 곱하기 10,000원 하면 되니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1. 그렇죠? 다 지우고 할게요. 요게 1. 요게 2. 요게 뭐야? 3. 1, 2, 3 이렇게 딱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조금 뭐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장황한 거 외우는 것보다 그냥 이거 보는 게 속 편하죠. 그래서 이제 수익가액은 다시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그 다음에 순수익 어떻게 구하느냐? 가공기 유비순 구하면 되고, 환원율은 그냥 환원율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 0.1이라고 주어지는데 이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주어졌다면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그러면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환원율에 집어넣어 주면 돼요. 대입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네요. 이런 거에 이제 힘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일단 강사니까 제가 다 소개는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계산 문제까지 이제 잘 맞추고 그러면은, 부동산 학개론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 안 한 부분들 막 뛰어넘은 부분들에서 10년에 한 번씩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찍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다시 어디 봐야 되냐면은 490페이지야. 다시 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490페이지. 490페이지 봅시다. 그럼 490페이지 보면 이제 박스가 나오죠. 박스. 그죠? 그래서 이제 박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을 끝냈어요. 수익 방식인데
그럼 이제 끝에 보면 수익 방식이잖아요. 그럼 수익성에 차가 나 있다. 수익. 그러면 일단 가액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죠. 왜 수익 환원법이냐? 또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쪽에 와서 보세요. 수익 환원법. 그죠? 예. 수익 환원법. 이게 뭐죠? 이 수익가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수익 분석법. 수익 분석법. 수익 분석법. 법은 수익 임대료예요. 요거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수익 분석법은 뭐야? 수익 임대료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계속 수익으로 밀면 되는 거죠. 순수익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뭐야?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게 뭐 이 정도 이상으로 알고 시험장에 가시면 내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감정평가 3방식이 뭐야?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익하는 법은 어디다 쓰느냐? 이제 무형자산.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 말하면 지적재산권, 또는 영업권, 저작권, 이런 거 할 때 이 수익환원법을 쓰고, 광업재단. 이 광업재단을 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써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534페이지를 보는데, 자, 534페이지를 보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있죠. 4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박스를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원가 방식, 비용성, 원가법, 적산가액, 적산법, 적산임대료. 자, 비교 방식, 시장성,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가액,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임대료, 공시지가 기준법, 대상 토지가액 또는 공시지가 기준가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수익성,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수익분석법, 수익임대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야? 딱 틀이 짜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알겠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534페이지 보면 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감칙이 나오죠, 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감칙에서만 뭐 2문제 정도 나와요, 이게. 여기서는 말문제이기 때문에 요 법대로 이렇게 법대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감칙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53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이게 범죄기 차 하여간 동그라미 1번. 그러면 이제 시장 가치라고 나와. 시장 가치. 자, 그럼 시장 가치. 우리가 이제 아무 말 없으면 우리가 시장 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좀 그리셔야 돼요. 시장 가치.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래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충분한 외우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통충정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이렇게 되는 거죠. 가액 여기까지. 요게 바로 뭐야? 시장 가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나오면 요게 딱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맞다 틀리다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 법률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 시험에 예를 들어서 뭐 합리적인 시장에서 최고의 뭐 가격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통충정 신자성 없잖아. 그럼 틀린 거예요, 무조건. 통이 뭐요? 통상적인 시장. 자, 이게 이제 법률의 내용을 보면 이걸 좀 봐야 되겠죠. 몇 조 몇 항인가?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맨 뒤에 있나 이걸 내가 자. 보면은 이게 요게 이제 감칙의 제2조의 제1호네요. 제2조의 제1호. 몇 조, 몇 호, 몇 항 이런 걸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감칙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2조의 제1호의 내용이에요. 그
그 다음에 이제 2호에 보면 뭐가 나오냐? 2호에. 이거 해드렸네. 통이 뭐죠?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2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준 시점이라고 나왔죠? 기준 시점이 뭐예요?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기준이 되는 날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근데 요거 말고 또 있어요. 뭐였냐면 뒤에 가면 536페이지 보세요. 자, 536페이지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거기 보면 맨 밑에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해 보면 2항에 보면 나오죠. 기준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래서 가격 조사의 가, 조사의 조, 가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준점 나오면 가조,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조. 왜냐?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외 조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준 시점 나오면 뭐가 나와요? 감정평가에 기준되는 날짜 또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34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느냐? 거기 이제 기준 가치라고 돼 있죠. 기준 가치. 자, 기준 가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에 기준되는 가치. 근데 아무 말 없으면 기준 가치는 뭘까요? 시장 가치겠죠. 시장 가치. 자, 그 다음에 이제 4호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4호에 가치 형성요인 나오죠? 가치 형성요인.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형자에 동그라미 그리라고 그랬죠? 제가 형자 동그라미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자, 형. 무슨 형이야? 일찍의 형. 일찜의 형. 일찜의 형이니까 뭐가 나요? 일지계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끝에 보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어디에 비친다? 요 가치는 무슨 가치예요? 요 가치는 경제적 가치라고 그랬죠. 이거 중요해요. 시장 가치 아니에요. 시장 가치가 아니라 뭐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아주 시험 잘 나오죠,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잘 나오고. 요거 잘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호에 보면 원가법 나왔죠? 원가법 딱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준주의. 자,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하여 가액 구한다. 이거죠. 키워드는 뭐죠? 재조달 원가. 그 다음에 감가 수정, 가액 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원가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6호에 보면 적산법 나왔죠? 이거 임대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해서 그 기대 수익의 경비도에서 구한다. 공식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적산법. 기초가액에 무엇을 곱하여? 기대이율. 초대비라고 그랬잖아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초대비. 영업 필요재경비 더해서 구한다. 곱하여 산정된 기대 수익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 구한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적산 임대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재경비. 이 공식만 알아도 말로 풀면 알아듣겠죠, 이게. 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호에 보면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왔어요. 잘 써야죠. 죄송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렇죠? 그럼 뭐하고 비교해요?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이게 나와야 되겠죠. 가액 구한다. 그래서 이제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사시지계면. 사정 보정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과정 거쳐 가액 구한다. 그 다음에 8호에 보면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줄 끝에 보면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어떻게 돼요? 임대료 구한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니까 임대료 구하는 거잖아요. 자, 9호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왔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나왔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 형성력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중의 시, 지역 요인 비교의 지, 개별 요인 비교의 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호. 10호가 뭐죠? 10호. 수익환원법이죠.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흐름, 환원, 할인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흐름, 환원, 할인, 가액 구한다. 그건 뭐죠?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이제 11월 수익분석법 나오는데 이건 뭐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호 감가수정 나왔죠? 감가수정도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해 줬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도라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감가한다는 건 제조도라 원가에서 빼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제조도라 원가에서 빼주죠. 감가라는 건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감액, 공제 제가 이거 해줬습니다. 원가표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인근 지역도 해줬고 그 다음에 자 536페이지 메뉴에 보면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다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은 다시 이제 536페이지요. 자, 536페이지 보면 제5조 이렇게 돼 있죠. 제5조가 뭡니까?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죠. 그렇죠? 1항 이게 원칙이죠.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가치가 원칙이고 2항은 예외예요. 예외. 예외가 이제 시장가치 외의 가치 밑줄 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2항의 둘째 줄에 보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예외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시장가치고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현황기준 원칙 나왔죠. 이거 다 해준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한 거 다시 보는 거예요. 현황이라는 건 뭐야?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이 현재예요.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뭐야? 이거는 제외한다. 그렇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건 제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이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냐 또는 준주거지역이냐 이런 건 이제 평가할 때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전세권이 설정됐다든가 저당권이 설정됐다든가 이런 건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아요. 사적 제한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황 기준점 현재에 있어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다.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에 이제 반대말이 이제 2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조건부 평가라는 거예요. 2항은 이제 예외예요, 예외. 예외로 거기 보면은 이제 2항의 둘째 줄 맨 끝에 보면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은 뭐죠? 현황평가. 예외는 뭐야? 조건부 평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7조. 7조에 보면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나왔죠. 1항이 뭐야? 개별평가. 2항은 뭐야? 일괄평가. 3항은 구분평가. 4항은 부분평가. 이거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거기 자 537페이지 보세요. 그럼 제 11조에 보면 거기 보면 11조의 그 1호 감정평가 방식 보면은 1호 위기 방식 원가 방식 나오죠. 그래서 원가법, 적산법, 비용성. 2호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시장성. 맨 끝에 공시가 기준법. 3호 수익 방식,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수익성. 그쵸? 요 이제 요 표현은 아까 박스로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37페이지 보면 537페이지요.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토지 보세요. 토지. 이 감칙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아마 14조인가 그럴 거예요. 좀 보겠습니다. 뭐 몇 조 몇 항은 모르셔도 되겠는데, 뭡니까? 14조 맞네. 그래서 이제 감칙 제14조죠. 감칙 제14조에 보면 토지의 감정평가라고 나와요. 그럼 토지의 감정평가 나오는데, 하여간 14조인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요 문구대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토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토지가 나왔죠. 토지. 토지는 뭡니까? 맨 끝에, 1번의 맨 끝에 보면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 토지 나오면 뭐야? 공시지가기준법. 예외는 어떻게 돼요?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거 보면은 비교 표준지서부터 쭉 나오는데, 비교 표준지 선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아까 다 언급한 거고, 우리 교재에 빠진 게 있죠, 이게. 이 빠진 게 뭐냐면은, 아까 보면 토지가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공시지가기준법이 여기 원칙이고,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뭐야? 거래사례비교법 쓸 수 있어요. 무슨 법? 거래사례비교법.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는 뭘 쓸 수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빠졌죠, 지금. 이게. 그래서 요거를 쓰셔야 돼. 뭐라고요? 요거 토지.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 있다. 그러면 요것도 쓸 수 있다. 원칙은 이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걸 좀 쓰셔야 돼요. 이 빠졌어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보냐면 다시 어디 가느냐? 535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쓰시고 이게 페이지 535페이지 보세요. 535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3번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적정한 실거래가가 나오죠. 여기 보면 적정한 실거래가 이게 나오죠.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자,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동그라미 그리시고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그래서 그러니까 밖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밖 3년 5년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밑줄 쫙쫙 이렇게 그으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토지인 경우에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건 도시지역은 3년 이내의 거래사례이어야 하고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요거 갖고 또 시험 문제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도박 3호 이렇게 외우세요. 도박 3호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됐습니다. 하고 이제 자, 어디에요? 538페이지죠? 자, 538페이지.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이제 건물이 나오죠. 건물은 뭐죠? 원가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했죠. 건물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원가법.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이제 제도원가, 그 다음에 감가수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라고 돼 있어요. 건물과 토지와 건물의 뭐야? 일괄평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한다. 이거 한단 말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거든요. 일단 밑줄 그으세요. 그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에 보면 거래사례 비교법 나올 거예요. 밑줄 그으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왔죠. 이걸 집합 건물법이라 하죠. 그 집합 건물법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 감정평가한다. 그럼 뭐야?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집합 건물법 배우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아파트, 빌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빌라가 다 구분 소유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 부분을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나오죠. 이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건물 부분이 뭐 얼마고 대지권이 뭐야? 얼마분의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일체로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일괄평가 때려야 된단 말이죠. 뭐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그럼 이건 뭘 써라?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산지인데 산림입니다. 보겠어요. 1항. 산림은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은 원가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산림인데요. 산림. 이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평가할 때 산지와 그 다음에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라. 이거 원칙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산은 똥값이에요, 여러분. 산은 똥값.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안 해요. 나무값이 더 비싸요, 이게. 그러면 이 산보다 나무값이 더 비싸다고요. 소나무 한 200년 된 거는 몇 천만 원 합니다, 여러분. 300년 된 거는 진짜 몇 천만 원 해요. 그러니까 훨씬 이게 비싸요. 평가할 때, 산림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해라. 산은 얼마? 그 다음에 인목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할 때 인목은 뭘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냐? 이 소나무라든가 이런 게 다 조경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잖아요. 얼마든지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거래사례를 거래사례 비교법 써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과수원 나왔죠? 과수원. 자, 몇 페이지예요? 다시 539페이지. 자, 539페이지 보면 과수원 나왔어요. 과수원의 과, 동그라미 그리시고 그다음 거래사례 비교법 보시면 나오죠? 동그라미. 과거 이렇게 외우세요. 간단해요. 과수원은 뭐야?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 양가로 6번에 보면 1항은 볼 필요 없고요. 2항만 보시면 돼요. 광업재단에 광자 동그라미 그리세요. 광업전에 뭐야? 광.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 뭐야? 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광수생각. 그러니까 광업재단 나오면 뭐야? 수익환원법. 이 쓰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자동차 나오죠. 양가로 7번에 보면 자동차 나오죠. 그 자동차는 뭐야? 이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거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면 건설기가 나올 거예요. 건설기계.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선박이라고 나올 거예요.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나올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항공기. 이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한꺼번에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요거는 원가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선원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선원. 선원. 그러니까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건설기계는 뭐야? 원가법.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한 세트입니다. 원가법.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무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무형자산이 뭐냐면 거기에 딴 거 다 보지 말고 사망만 3번 맨 밑에 사망을 보시면 돼요. 영어권, 특허권, 실용실험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블라블라 다 이게 무형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무형자산이 뭐라고요? 무. 동그라미 그리고 수익환원법의 수. 동그라미 그리세요. 그럼 이건 뭐야? 어떻게 외우면 돼요? 무술이라고 외우면 돼요. 무술이.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궁에서 조선시대 때 궁에서 이제 가장 그 궁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술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술이의 그 자식이 왕이 됐죠. 그 대표적인 게 영조입니다. 영조. 그 영조가 그 핸디캡이 그 신분 사회였는데 그때 당시에 서자잖아요. 서자. 그 천한 출신의.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무술이. 무술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들, 영어권,
지적재산권, 상표권 이런 거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형, 없을 무자, 형태 형자. 무형자산은 뭐야? 수익환원법.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동산도 해야 되는구나. 동산 어디냐? 540페이지 맨 위에 오시면 동산이 나와요. 동산은 뭐야? 거래사례비교법. 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 양가로 10번에 임대료 나왔죠? 임대료니까 뭐 해야 돼? 임대사례비교법. 그래서 임대사례비교법. 돼 있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지금 방금 강의한 몇 페이지야? 페이지 534페이지서부터 540페이지까지 여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꼭 나와요. 많이 나올 때 두 문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법 조문대로 나오면 맞고 아니면 틀리고 그러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키워드 알려주고 외우는 법 알려줬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